안녕하세요. 평양에서 날라온 편지, 평양 편지입니다. 구독자님들은 항상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저는 26살 때까지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스파이로서 정부의 기만과 잔혹함을 직접 목격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밤에는 공포 속에서 잠들어야 했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잘못된 행동 하나로 우리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스파이로서의 제 임무는 주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때로는 중국 국경 지역으로 보내져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외부 세계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몰래 유통되는 USB를 통해서였고, 그 드라마에서 본 세상은 제가 알던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았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었으며,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작고 제한적이었는지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드라마에서 본 세상을 꿈꾸었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 친한 동료가 단순히 김정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것을 본 거죠. 그는 밤중에 끌려갔고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탈출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잡히는 꿈, 고문당하는 꿈,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갈망도 커져갔습니다. 그 갈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계획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지도를 펴고 탈출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국경 경비대 순찰 시간, 강의 수위, 날씨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죠. 동시에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건넬 돈, 탈출 후 생활비 등 필요한 돈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그 운명의 날이요.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그 밤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북한의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숨을 멈추었지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순진했고 너무 서둘렀죠. 국경을 넘자마자 저는 중국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저를 베이징으로 데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밀고 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 브로커였겠죠. 저는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 실려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북한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정보를 유출했는지 알아내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제 운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동안의 고문 끝에 저는 작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너무 좁아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고 눕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은 구석에 있는 작은 구멍이 전부였고 음식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주는 옥수수죽이 전부였죠. 그 감방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했는지, 왜 더 신중하지 못했는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런 삶을 강요하는 체제에 대한 분노,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는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감방에서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고 일주일은 평생과 같았죠. 저는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옆 감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래 소리였어요.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매일 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방의 구조, 교도관들의 순찰 시간, 가능한 모든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죠. 그것이 제가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저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죠. 판사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단 5분 만에 저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교화소로 이송되는 길에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죠. 경비병 중 한 명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저는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으로, 계속해서 숲으로 달렸죠. 며칠 동안 저는 숲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중국 국경에 도착했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조용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순진한 26살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체제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었고 그 체제로부터 도망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었죠. 이 실패는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와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실패 후 저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죠. 베트남은 탈북자들이 흔히 가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탈출 당일, 그 밤 공기는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살던 북한 고향의 어두운 거리를 살금살금 걸어갔죠.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번 살던 곳을 돌아봤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집들은 캄캄했죠. 오직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가족, 어머니, 형제들을 떠올렸죠. 그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몰랐어요. 위험에 빠뜨릴까 봐 말도 못했죠. 만약 성공하면 그들도 탈출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쳤죠.
무거운 마음과 쉴 새 없이 달리는 생각을 안고 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지만 고난에는 익숙했고 북한에서 자라며 살아남는 게 하루하루 전쟁 같았으니까요. 해가 뜰 무렵 숨을 돌리고 숨을 곳으로 빽빽한 숲을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리는 쑤시고 폐는 타올랐지만 오래 쉴 순 없었어요. 갈 길이 멀었고 시간은 금쪽 같았죠. 물통에서 물을 마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상상했어요. 중국에서는 실패했지만 베트남은 제게 진정한 자유의 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남한에 가면 탈북자들을 환영하고 지원해준다고 들었죠. 불가능한 꿈 같았지만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넘는 여정은 지치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먹을 거리를 구하고 개울물을 마시고 동굴 속에서 뒤척이며 잤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작은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저는 들킨 줄 알고 가슴이 내려앉곤 했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저는 국경까지 발각되지 않고 도착했어요. 베트남에 들어선 건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공기는 다르게 냄새났고 색깔은 더 밝아 보였죠. 평생 처음으로 희망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순 없었어요. 진정한 안정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호치민시로 가서 남한에 갈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땅에 돈도 연줄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방인일 뿐이었죠. 길거리에서 자고 음식을 구걸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때 누렸던 존경받는 스파이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죠. 주가 다 되어도 어려움은 저를 괴롭혔어요. 항상 배고팠고 늘 불안했고 희망도 잃어갔죠.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바꿔준 사람을 만났어요. 김선이라는 26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국수 가게에서 일했죠. 저를 불쌍히 여기며 음식을 더 주고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우리는 조심스레 우정을 쌓아갔고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데서 공감대를 느꼈죠. 어느 날 국수를 훌쩍거리며 앉아있을 때 김선이 제 맞은편에 미끄러지듯 앉았어요. 여기 사람 아니지? 그렇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숟가락이 입 앞에서 멈췄죠. 그녀가 제 비밀을 알아챈 걸까요? 저를 고발할 생각인 걸까요? 하지만 김선은 그저 웃기만 했죠. 긴장 풀어요. 제가 밀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전 탈북자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요. 나만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무 놀라서. 그럼 운이 좋으시네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거든요. 싸진 않을 거예요. 희망이 일렁였고 뭐든 할게요. 간절히 말했어요. 여기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요. 김선의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한국행을 위한 서류와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도움은 제게 있어 기적과도 같았죠.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베트남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치민 시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곧 떠나겠지만 이 도시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김선, 그녀의 친절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랐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희망이 뒤섞였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앞으로만 나아가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꼭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베트남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후 저는 하노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한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벌 수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이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응우엔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마른 체격에 빠른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 출신 아니지? 저는 긴장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응우엔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고 현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때로는 집에 초대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제가 잃어버린 가족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일과 후에는 주로 근처 포장마차에서 저녁을 해결했어요. 그곳에서 푸옹이라는 아주머니를 만났죠. 푸옹은 제게 항상 많은 음식을 주시며 너무 말랐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소와 맛있는 음식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포옹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출 과정,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꿈까지. 포옹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준호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꼭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하노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끊임없이 알아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응우엔이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행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관심 있어.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만약 제가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겼던 거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길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했고 위험도 컸죠. 하지만 푸엉과 응우엔의 도움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죠. 하노이에서의 삶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들었던 거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포옹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한국에 갑니다. 제 말에 푸엉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 살아라, 아들아. 꼭 행복해야 해. 그녀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응우엔과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행운의 부적이야. 한국에서 꼭 성공하길 바라.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응우엔. 넌 내 평생 친구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하노이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따뜻함,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꼭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전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감정의 물결을 느꼈어요. 흥분, 두려움, 희망,
불확실성 등 모든 감정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회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동안 견디게 해준 목표였죠. 하지만 세관을 통과해 붐비는 입국장으로 나오면서도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나 달랐거든요. 언어, 옷차림, 공기마저도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로 활기찼죠. 작은 짐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갑자기 너무 왜소하고 외로워졌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다행히 베트남에서 알게 된 탈북자 단체에 연락처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방금 한국에 도착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 씨, 잘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곧 직원이 공항으로 갈 테니 그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약 1시간 후 박민정이라는 중년 여성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인사에 제 긴장감이 조금 풀렸죠. 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정 씨는 저를 탈북민 지원센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법적 절차, 주거 지원, 교육 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복잡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죠.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고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죠. 때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게 도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옆자리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젊은이, 어디서 왔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대답했죠. 북한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겠다. 잘 왔소. 이제 이곳이 당신 집이요. 그 순간 저는 뭔가가 가슴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요리를 배웠고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도 구했죠. 일은 힘들었지만 제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북에 있는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들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언젠가 그들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 희망이 저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한국인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